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새벽입니다. 전우식입니다. 어제 미국 금리가 인하가 됐는데도 비컷 인하가 됐죠. 퍼센트가 인하됐는데도 우리 시장은 영 반응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실 겁니다. 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계좌를 가진 분이 무려 1,4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끊임없이 폭락을 하면 온 사회가 우울해지고 그리고 소비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나아지면 좋겠는데 정말 걱정이 큽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어제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이 8차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과됐습니다. 그 야의 일방 처리입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167명, 찬성 167명. 그러니까 저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역시 재석 101명, 찬성 101명. 역시 저는 찬성입니다. 사실상 야당은 똘똘 뭉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을 했지만 안철수 의원 홀로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 즉 이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을 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 중에 2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은 다시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민주당, 교섭단체를 가진 다른 야당도 있지만 민주당이 결국은 특검을 선정한다. 이 취지입니다. 더욱이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으면 이 4명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가 있어서 사실상 특검은 민주당 입맛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 배준영은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 법안은 민주당에게 무제한 비토권이 있다. 민주당이 사실상 직접 특별검사를 선택하는데 차라리 직접 지명하겠다고 하라.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그건 한동훈이 원래 대법원장 추천 등 제3자 추천 특검이라면 최상병 특검법을 받겠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이 그런 제안을 민주당이 교묘하게 역이용을 한 거죠. 한편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 이건 국민 한 사람당 25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건데 그걸 현금으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주겠다. 그래서 이 법 제목이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입니다. 이 지역화폐법도 재석 169명 가운데 찬성 166명 그리고 반대 3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반대 3명은 개혁신당, 이준석당입니다.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을 요청하면 이를 예산안에 반영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포퓰리즘 법안인데다가 지역화폐는 또 토세력과 밀착을 할 예지가 있습니다. 이른바 낙전 수입이 있겠죠.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야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번 법안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법안들은 국회 재표결에 붙여지겠지만 의결될 가능성은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안철수 빼고도 7명의 반란표가 있어야 의결이 될 테니까 그 반란표만 막으면 되니 말입니다. 이 원내대표 추경호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들이다. 저희는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다. 민주당은 왜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한 특검 법안들과 지역화폐법 같은 포퓰리즘 법안을 끝없이 추진할까요? 민생은 말뿐 특검 법안과 탄핵안 발의 그리고 포퓰리즘 법안만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을 살리는 전쟁 말입니다. 목표는 이재명과 문재인을 구하는 것이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두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러면 과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문재인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6년 11월 21일 제가 이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나선 것은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뜻이다. 검찰도 이제 대통령 여부를 넘어 대통령을 피의자로서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 문재인은 법학도답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대통령도 범죄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하고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그때는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 문재인은 만약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한 데 이어 특검 수사까지 거부를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대통령에게 국민뿐 아니라 공직자들도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은 박근혜의 하야를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이 탄핵 발의를 망설이고 시기를 잰 이유는 민심이 압도적인 적각 하야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 이제는 법적 강제 수단인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탄핵 주장에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유승민을 비롯한 의원들이 동조를 하면서 결국 이 나라 보수정당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문재인을 이 박근혜의 이 사안에 대비를 해볼까요? 먼저 이재명. 그는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던 광화문 시위 때 대중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를 박정희 유해 옆으로 보내버리자. 참 끔찍한 선동을 한 겁니다. 그런 이재명은 지금 국회의원이자 거대 야당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죠.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노골적인 비명 행사를 통해 이재명의 사당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 비명 행사가 만약 공정하지 않은 공천 경쟁의 결과였다면 민주주의의 틀을 파괴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중범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내대표를 지낸 분들이 줄줄이 낙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당권 경쟁을 하던 박용진도 낙마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어쨌든 사당화의 결과 이재명은 방탄조끼를 넘어 그 어떤 사정의 칼날도 간단히 막아버리는 만독불침으로 방탄의 제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만독불침이라는 단어는 민주당 쪽에서 흘러나온 단어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어떤 독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강한 몸, 그 만독불침입니다. 만약 이재명에게 문재인과 민주당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 퍼부었던 말을 제가 그대로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습니다. 성역은 있을 수 없다. 이재명은 국회의원 당대표 방탄조끼를 벗고 피고인과 피의자로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재명이 받는 수많은 혐의 중에 대장동, 백인동 같은 게이트 말고도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만 보더라도 이재명은 살아생전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제3자 뇌물죄죠. 그리고 상방울 대북 송금은 아마도 뇌물죄 판결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 둘 다 무기징역이니까 어떻게 바깥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에서 심리 중인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 백인동 게이트, 또 성남FC 후원금 이 네 사건을 병합한 사건은 워낙 덩치가 커서 이제 위례 신도시 심리가 대충 마무리 수술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대장동 사건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은 엄청난 크기죠. 아마 기록만 몇십 권 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 백인동 사건, 그 사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사건도 게이트입니다. 또 하나 성남FC 후원금 사건. 이 사건을 모두 심리해서 결국 결심을 한 다음에
구형을 하고 최후 진술을 하고 그리고 선고를 하면 언제쯤 될까요? 아마 6, 7년은 좋게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간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세월에 대장동 게이트를 심의할 수 있을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하자마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바라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은 물론 보통 재판도 그래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재명 사건, 이런 사건입니다. 솔직히 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바란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피고인석에 앉혔던 때처럼 이재명을 구속을 한 뒤에 적어도 일주일에 4차례씩 집중 심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구속이 됐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명에게도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년 9월이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을 때입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죠. 그런데 영장심사를 맡았던 유창훈 판사는 백인동 개발 비리와 위정교사 그리고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로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이재명을 심사를 한 뒤에 위정교사 혐의는 보니까 범죄가 인정이 된다, 소명이 된다 이러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내세워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그 기각시킨 문장이 이렇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 무슨 말장난하는 겁니까? 뱅글뱅글 돌려서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 보통 국민이 이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문장입니다. 권력을 가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의 잣대를 달리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판사 한 사람이 이 나라 정의의 잣대를 부러뜨렸습니다. 이제 그 이재명이 또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 말경에 위정교사 선고가 있겠죠. 이번 9월 30일입니까? 아마 결심 공판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늘 결심 공판을 합니다. 그 사건도 10월 안으로 1심 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건대 제 법률가적 양심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리 그 이편에 서더라도 위정교사 사건이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든 무죄 판결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언론의 추적으로 두 사안은 신문 방송에서 100일하에 드러나 있습니다. 김문규를 내가 시장일 때 몰랐다? 그건 말이 되지 않죠. 호주에 가서 유동규와 함께 3명이 골프를 쳤습니다. 그때 카트를 김문규가 몰았습니다. 그리고 낚시도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성남에 돌아와서 연락을 한 흔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시장 때 김문규를 몰랐다? 보고를 하는 부하를 두고 그 중대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부하를 두고 핵심 실무자인데 그 몰랐다. 말이 되는가요? 그리고 백인동 부지는 식품연구원 부지는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용도 변경을 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미 공문서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측은 아주 묘한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국정감사를 받을 때 이미 이낙연과의 승부에서 이재명은 후보로 되었죠. 그랬으니 그때 허위 발언을 한 것은 후보로서 허위 발언을 한 것입니다. 어떻든 언론과 여러 신문과 방송에서 이 정도로 증명된 사건을 두고 무죄 판결을 한다면 아마도 국민은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재인은 어떻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 방송뿐 아니라 여러 방송에서 문재인을 사실 탄핵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들 왜 이거 수사하지 않느냐? 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을 이렇게 감싸느냐? 최근에 비로소 다른
분들도 여러 유튜브 방송 같은 데서 문재인이 죄를 나열을 하면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비판을 하더군요.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현직 대통령도 아닌 전직 대통령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은 성역은 없다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는 대통령도 죄를 지었다면 퇴임 후에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에게,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재인은 누구보다 가혹했습니다. 공소 유지를 위해 윤석열 검사를 5단계나 진급을 시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했죠.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으니까 당신이 공소 유지를 해라. 참 잔인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퇴임 직전에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고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꾸서 이를 공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문재인은 집권 초부터 법을 초월한 듯 권력을 행사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큰 사건만 오늘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명백히 문재인의 지시로 청와대 전 부서와 그리고 경찰청이 동원된 불법 행위입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수사 대상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은 심지어 조국과 임종석조차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재수사를 하는 중입니다.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이 사건은요, 김정은에게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김정은에게 아부를 할 목적으로, 잘 보일 목적으로 탈북한 우리 국민을, 탈북한 청년들 다 우리 국민입니다. 그 탈북한 우리 국민을 사주로 몰아넣은 전대미문의 파렴치 범죄입니다. 이게 유엔에서도 문제가 됐죠. 도대체 누가 문재인에게 자유를 찾아온 그 두 청년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를 준 것입니까? 그게 과연 서울의 결정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서해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이 사건요, 이건 대통령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망각한 그 결과입니다. 문재인은 이 나라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더 나아가 공무원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직무유기를 넘어 김정은의 살해를 방조하고, 세 번째 또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뭐라 이 국민을 대상으로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사망을 한 이대준 씨의 명예도 엄청나게 훼손을 한 셈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수뇌부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태연히 할 수 있을까요? 왜 문재인은 이대준 씨의 아들에게 꿀 한 자 잘못을 빌지 않습니까? 이제 진실이 드러났다면 문재인은 그 가족을 찾아가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빌어야 합니다. 솔직히 그에게는 김정은과의 관계가 중요했고, 그리고 종전선언이 중요했고, 뭔가 남북 간의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대신에 이대준 씨의 목숨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문재인은 타락한 정상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겁니까? 그는 종전선언으로 뭘 얻으려 한 걸까요? 혹 김대중처럼 노벨 평화상을 기대한 것입니까? 하긴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난 것도 노벨상 때문이라는 말이 바다했습니다. 자, 그리고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이 사건은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망상에 빠졌다, 뭐 이런 말도 나돌았는데 설마 그렇게까지야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탈원전 이념이 있었겠죠. 어쨌든 탈원전 망상에 빠진 문재인이 공문을 몰아붙여 멀쩡한 원전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 혈세가 엄청나게 투입이 됐는데 그게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조작을 했죠. 그런데도 산업부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만 문초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이 통계 조작 사건은요, 사실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이 통계 조작에는 가령 소득주도 성장이니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런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내막이 숨어 있습니다. 그냥 통계 조작을 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겁니다. 청와대 정책실장들이 다 이게 관계되고 있죠. 이 통계 조작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수뇌부가 가담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수뇌부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문재인 정부 수뇌부는 아부와 아첨 그리고 국민을 향한 선전과 선동만 있을 뿐 그 어떤 명예도 없었습니다. 명예가 있으면 이런 조작 같은 걸 할 수가 없죠. 명예가 있는 자들이 어떻게 통계를 조작합니까? 발단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하위 20% 그러니까 1분위 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을 하자 빈부격차가 커지자 문재인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정부가 홍보 차원에서 잘 대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꾸짖으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을 한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고 눈치 아닌 눈치를 주니까 정책실장부터 다급해졌죠. 당시 국토부 장관 김현민은 서울 집값이 11%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해서 전 국민이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집값은 가장 많이 조작된 통계였습니다. 무려 94회 조작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문제는 통계 조작은 철저히 계획된 범죄라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통계를 고지고대로 발표하는 황수경 통계청장을 임명된 지 13개월 만에 목을 날린 뒤에 강신욱을 임명했습니다.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좋은 통계로서 보답을 하겠다. 이 말이 참 두고두고 인구의 회자가 됐습니다. 좋은 통계로서 보답을 하겠다. 이런 아부성 발언으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문재인에게 우리 국민이 물어야 할 힘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판문점 회담 때 도보다리 위에서 적장 김정은에게 건넨 USB, 그 USB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제가 이 방송에서도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 판문점 회담 직후부터 지금까지 아마 30번은 이 USB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극비 정보를 담아주었길래 문재인은 말하지 못하는가? 그런 감추는 것은 또 있습니다. 그는 왜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김정숙의 옷과 장신구를 샀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건 서울행정법원 판사의 판결이 있죠. 그런 판사의 판결이 있는데도 문재인은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을 해버렸습니다. 항소를 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다 넣어버렸죠. 만약 세간의 추정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김정숙이 수백 벌 옷을 사고 미드군짜리 장신구를 샀다면 브로치 같은 걸 샀다면 저는 굳이 그 천박함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횡령, 국고 손실죄 같은 범죄의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적으로 돈을 쓴 게 아닌데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용했다 해서 이 국정원장들은 뇌물죄 처벌받았죠. 그리고 박 대통령은 국고 손실죄로 처벌이 됐습니다. 그러고도 세간의 눈길을 끈 부패 사건은 또 있습니다. 이 국민 세금을 펑펑 쓰면서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인도 타지마할로 관광을 다녀온 게 그것입니다. 그 별 대수롭지 않은 사건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만약에 선진민주주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됐을까요? 아마 대통령은 즉각 쫓겨났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도 감옥행을 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김정숙은 타지마할에 가서 관광객들을 다 쫓아낸 다음에, 물론 인도 정부가 쫓아냈겠죠. 다 쫓아낸 다음에 아주 고고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자세를 잡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은 솔직히 말해 만세에 부끄러워해야 할 사진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그 사진이 부끄럽지 않은가요? 김건희 특검을 하겠다면 김정숙 특검 역시 당연히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잊은 것은 문재인 일가의 특성의 모양입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이상직이라는 졸부에게 자신의 사위 일자리를 얻고 대신에 중진공,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와 그리고 국회의원 공천까지 안겼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이 인사권을 이용한 매관매직입니다. 이쯤 되면 최악의 부패입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딸까지 파헤친다고 비난을 합니다. 문재인만 공격을 하지 왜 문재인이 딸까지 파헤치느냐. 우리 보수 인사 중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뒤가 구린 자들입니다. 노무현이든 문재인이든 조국이든 좌파들은 왜 범죄에 연루된 가족들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박근혜 정부를 털 때 이른바 적폐청산에 걸려들면 밀문저하를 당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항공사 업무는 전혀 모르는데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회사의 전무이사가 되어 그 타이 이스타젯도 이스타 항공사의 돈을 빼돌려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가 되어 태국까지 가서 대통령의 딸이 남편과 함께 태국까지 가서 유유자적하게 살았다면 그건 단순히 수혜를 입은 가족이 아니라 매관매직이라는 파림치 잡범의 공범이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이슈를 짚고 마치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합니다. 지금 체코로 갔죠. 2박 4일 일정입니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24일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3실장과 수석들을 다 모아서 함께 만찬을 합니다. 대통령실 대변인 정혜전은 서면 브리핑에서 출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계획을 비롯한 개혁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만찬 회동은 지난달 30일 원래 예정이 되었다가 한동훈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그건 좀 유예를 하자 이 말을 한 것이 하극상 발언으로 지목되면서 취소가 됐죠. 그리고 만찬회동이 추석 뒤로 연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번개 모임이 있었는데 친한동훈, 친한 멤버들은 다 빠지고 김민전, 인요한, 그리고 윤상현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만찬을 했죠. 언론은 윤석열, 한동훈 모두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힘을 합칠 필요를 자각했다고 썼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통이라는 것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그 양쪽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실 대통령이 서민의 속사정을 알 리가 없으니까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과 특히 서민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나라님이 만기 칠남을 하는 나라에서는 나라님이 온 국민과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니 용산 대통령실의 만찬이 무슨 지지율을 올리는 것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든 24일 만찬이 좋은 결과를 낳았으면 합니다. 자, 경기가 어려워 기업 절반은 추석 상여금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국마다 다 난 뉴스입니다. 그런데 경기 상황이 어떻든 매년 800만 원이 넘는 명절 상여금을 받는 직업이 있습니다. 거의 850만 원을 받더군요. 그게 국회의원입니다. 올해 설과 추석에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각각 425만 원. 그러니까 곱하기 2하면 850만 원입니다. 뭘 했다고 명절에 그런 휴가비를 받을까요? 이 돈은 700만 원이 넘는 일반 수당과 그리고 300만 원이 넘는 입법 활동비 등 합계 1000만 원이 넘는 월급 외에 추가로 받는 돈입니다. 월급이 1000만 원이 넘는데 425만 원씩 설과 추석 때 휴가비를 주는 겁니다. 참 국회의원 대단한 직업입니다. 일반 직장인 추석 평균 상여금이 46만 원이 지나지 않으니
그 9배가 넘습니다. 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취임을 했죠. 심 총장의 일성은 이렇습니다. 이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한치 빈틈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돼야 한다. 근데 국어 문장으로서는 조금 아름답지 못합니다. 피동형을 계속 썼더군요. 뭐 결정돼야 한다. 결정해야 한다가 아니고 결정돼야 한다. 저같이 국어에 좀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문장을 보면 자꾸 딴지를 걸고 싶어 합니다. 심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더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와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 총장은 검찰이 직접 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동의했습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게 하자.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고 느끼실 수 있게 하자. 아마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본령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저녁 때 뉴스가 또 하나 터졌더군요. 뭐 별 뉴스다운 뉴스는 아닌데 하도 기가 막혀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임종석이 19일 통일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이렇게 말한 게 뉴스가 됐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20대, 30대 2030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남북이 통일하기는 틀린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 말입니다. 통일보다 한반도 평화로 목표를 바꾸자 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인데 김정은이 올 초에 밝힌 반통일 2국가 선언에 보조를 맞춘 셈이 됐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과거처럼 남조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한국이라고 부르죠. 통일이 대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제 별개의 나라다 이렇게 보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임종석은 이날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사에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면서 이런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그는 김정은이 이 국가론으로 연방제 통일론 등을 폐기한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서 우리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김정은이 적대적 이국가 선언 이후에 이 북한은 최근 조평통, 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있죠. 이 조평통 등 대남기구들을 폐지를 했습니다. 또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라는 것을 아주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주기 개헌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이런 예측이 많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과연 김정은이 적과통일 야욕을 버렸을까요? 그렇게들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세가 분리하니 일단 두 개의 국가로 가자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겁니다. 적과통일 야욕을 버렸을 리가 있을까요? 그게 계속 내려온 유hul인데 말입니다. 버릴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종석의 이 발언은 또 한편 우리 헌법을 명백히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 3조 영토조항을 보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우리 영토로 하고 있죠. 또 헌법 4조를 보면 자유민주주의 아래 평화통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한반도 이 국가를 주장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반역입니다. 제가 좀 지나친 표현을 하는 겁니까? 김정은이 무너지면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저는 중국이 1인당 GDP 혹은 GNI가 중국은 GNI와 1인당 GDP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GNI가 15,000불을 넘었으면 이제 북한은 중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혹이 될 겁니다. 그때가 통일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저절로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